자, 이제 교재 378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할까요, 여기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 제1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밑줄 긋고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실제 거래가였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밑줄이에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밑줄 긋으시고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에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신고관청의 밑줄이고요. 이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 밑줄이에요. 다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즉 국가 등이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본 조문을 확인해 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 기한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30일 내에 거래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당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만들 때 30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섰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30일이 너무 짧아. 그래갖고 60일로 늘립니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죠. 다시 복귀 30일. 다시 복귀했어. 30일로. 자, 그러다 이제 관할입니다. 관할은 토지, 건축물, 소재지에 관할 시군 구청장이에요. 이자를 뭐라고 한다? 신고관청.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불렀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장은 신고관청이에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등록관청, 신고관청 엄청 잘 바꿔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은 등록관청, 토지건물 소재지 시군 구청장은 신고관청. 이렇게 됩니다. 이자하게 신고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엄청 고맙게 잘못 씁니다. 지금 3조 1항 조문을 읽어봤는데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했죠. 공동으로 신고해 주셔야 되고, 근데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이른바 공사들 있죠. 이 공사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사 포함인데 이들이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칭하면 뭐라고 한다? 국가 등. 그럼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타방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예 잘못 씁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못 고. 그러면 만약에 쌍방이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은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단독 신고할 때는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만약에 신고를 거부했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사본하고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고, 이때는 있잖아요. 단독 신고하는 사유가 진위 여부를 담당 공무원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자, 이번엔 중개거래예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이게 중개거래거든요. 그럼 중개거래인 경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했다.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방이 거부했다. 공동중개했는데 그럼 다른 일방이 역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계약서만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 의무자까지, 여기까지가 제일 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신고 대상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기한은 어떻게 되고, 관할은 어디냐, 여기까지 제일 잘 물었고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재 379쪽에 지금 현재 그 표로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럼 표는 천천히 보시고 들으시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언제나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공통으로 이제 신고할 사항인데, 주택을 거래하든 토지를 거래하든 오피를 거래하든 상가를 거래하든 매매했다. 그럼 이 사항은 언제나 신고사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뭐냐면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돼요.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공통 그래가지고 당사자 인적사항 가 이렇게 돼 있죠. 당자의 동그라미 당. 다음에 지금 다에 있는 내용인데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신고하게 돼 있고, 라는 거래상 부동산 등의 종류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 다하고 라 있죠. 다하고 라를 좌측으로 묶어서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시고 목에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을?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종류, 면적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언제?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나에 있죠, 나.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계자 있죠, 계자의 동그라미. 계약일 할 때 계의 동그라미고. 자,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마에 있죠, 마. 실제 거래 가격 가로 열고 대금이라고 메모하시고 대금이라고 가로 열고 메모하시고 대자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 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기한이 나와 있죠. 그러면 조건할 때 조자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싹 넘기면 사.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럼 중개거래라는 얘기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개공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업공인인계사 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예요. 개.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공통신고사항을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동그라미 친구로 암기하는데,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육하원칙 중에 4가지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와 조건기한 들어갔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이걸 당목, 계대, 계조로 암기합니다. 당목, 계대, 계조 이렇게 암기하는데, 옛날에 그저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자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중개업자였기 때문에 원래 중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조. 원래 이 문장이 그거예요. 제가 스님을 절대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라고요. 당목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지. 계대는 가리.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네? 당목, 아지, 계대, 가리. 그걸 중이 좋아하신다, 이 얘기예요. 당목과 계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이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당목, 계대, 계조로 갑니다. 이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적인 사항,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하고 계조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신고사항 이렇게 암기합니다. 당목, 계대, 계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계약서에 거민제도가 있어요. 거민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당목, 계대, 계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민계약서 제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일단 그걸 이용하여 암기한다. 그래서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종류 이거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대금, 실제 거래가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 이게 공통이에요.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주택가격이
작년, 재작년에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사항이 추가됐죠.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380쪽이죠. 그럼 이때는 이상하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러니까 개인을 계속 규제를 해야 되니까 아니 투자법인 설립해갖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겠다 갖고 신고사항을 추가시켰죠.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샀던 팔았던 주택을 거래했다. 그러면 이때는 법인은 먼저 법인의 등기현황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법인의 등기현황이라는 것은 언제 설립했고 대표자 누구고 임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고 설립 연월이 언제인지 등기현황 모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 있죠.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배우자 관계가 있는지 특수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또 법인이었어요. 상대방도 법인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두 법인 간에 팔고 사고 한 그 두 법인 간에 임원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친족관계가 있는가 특수관계 여부를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함이죠. 상대방이 그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법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일단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작 딱 되실 텐데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여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법인이 아파트에 여기 세 채를 투자한 거야. 세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각각 10억 주고 샀거든. 근데 이게 안 올라. 그러면 시세 차익을 봐야겠는데 올려야 되겠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법인이 장난치는 거지. 임원한테 뒷돈 주는 거지. 뒷돈 줘갖고 야 이거 15억에 거래했다고 거래 신고하자. 그래갖고 이거 15억에 거래했다고 뒷돈 5억 더 줘가지고 진짜로 거래를 해.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15억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그 법인의 등기현황 및 그 상대방이 그 법인과 관계가 있는지 모두 신고 들어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거래 당사자는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사자에 이거는 투기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외시켰고 분양권 전매 계약은 제외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매도자가 전부 다 법인이에요. 다. 아파트 분양할 때 법인이죠 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거는 제외시켰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계약은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법인이 주택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였다. 그럼 이때는 법인이 주택을 샀지 않습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지급했는가? 현금 지급했는가? 계좌이체 했는가? 현금 지급 방식, 현금으로 줬는가? 계좌이체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이었죠. 투기과열지구라고 주택법 시간에 들어봤죠.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였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자금 조달했는가? 다른 부동산 받아서 자금 조달했는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가?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럼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면 다른 부동산 판 매매 계약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출 받았다. 대출 약정서 들어와야 되죠. 근데 현금 박치기에 팔았으면 어떻게 했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법인이 사는데 금고에 넣어놨던 돈 빼가지고 준 거야. 그냥 현금으로. 다.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 트는 국민경제인데 현금 줬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증명서류 사진 찍어갖고 금고 사진 찍어갖고 여기서 꺼내줬거나 그렇게 내? 그럴 수는 없죠. 이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 종합소득 신고 같은 거 법인 신고 들어가죠 다. 이거 들어갈 때 그 증명원 그걸 내게 돼 있어요. 소득 증명원.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서류를 내면 돼요. 이게. 나는 12억을 현금 박치기하는 걸 봤습니다. 12억을 그냥 현금 박치기 해버리고요. 5만 원짜리. 돈이 돈 같지가 않아. 돈이 돈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집에 보통 금고 한 2개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나도 금고를 한때 살려고 그냥 금고를 조회를 해봤는데, 금고 이게 굉장히 많대. 종류가. 그래갖고 집에 가면 다 금고들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또 이렇게
집에 가면 또 부럽잖아. 또 금고가 있어야 돈 딴다며 또 이게 내가 또 그런 건 되게 기가 얇아요 또. 그래서 이제 금고를 한번 살려고 했다가 내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눈을 돈도 없는데 뭘 그걸 금고를 사냐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법인의 경우는 이제 그래갖고 있잖아요. 법인의 등기현황과 상대방이 특수한 기업이 있죠. 법인은 주택을 거래했잖아요. 샀든 팔았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걸 내게 돼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매수했을 때는 그 취득 목적 및 자금 조달 계획 이걸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있어요. 취급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뒤에 서식이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계획서 이거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경우 이제 느낌 딱 왔습니다. 법인은 등기현황 그 상대방이 그 임원과 특수한 기업을 모두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샀다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돼요. 그다음에 투기과일주변의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서까지 내야 된다. 법인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투기를 해대니까 개인에 대해서 규제하니까 이런 규정을 추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또 뭐냐? 이번엔 개인이죠. 법인 외의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입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의 주택이죠. 밑줄이에요. 6억 이상의 주택. 거기 그 제목에 밑줄 그어야 돼요. 380쪽에 지금 좌측 부분에 3번.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밑줄 긋고요. 주택을 매수. 그것도 밑줄 그으세요.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있죠.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여기에 소재하는 주택이었다. 이걸 매수했다. 그럼 그것도 밑줄이에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 이거 밑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옆에 거래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액, 자금 조달액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나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의무, 입주 예정 시기 등 그런 주택의 이용 계획이라고 돼 있죠. 주택의 이용 계획에 밑줄 긋고. 그럼 이 얘기네요. 개인이었다.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어요. 개인이. 팔 때 아니죠. 매수했을 때는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입주 계획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럼 투기과일지구는 지금 현재 강남 3구가 묶여 있고요. 나머지 다 풀었죠 지금. 풀었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우리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은 맞죠? 여기도 풀었나? 아 풀었습니까? 좋아. 그래갖고 어쨌든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에 입주 계획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때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도 역시 내야 됩니다. 이거는. 감 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세요. 법인은 주택을 샀다. 그러면 금액, 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 들어와야 돼요. 개인이었다? 개인이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거나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은 금액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 감을 잡으세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게 작년에 추가된 건데 이제 주택을 또 이렇게 찍어 눌렀더니 풍선 효과로 자금이 토지로 옮겨간 거예요. 토지로. 그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또 규제하겠다. 그래가지고 토지로 자꾸 투기를 하니까 이번엔 이제 토지의 경우인데 실제 거래 가격이 다음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 그래갖고 가에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도권 등이라 하면 어딜 얘기하느냐. 밑에 있는데 거기 그 8번에 있어요. 비고 부분 8번. 찾았어요? 수도권 등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도권이란 말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거 아시죠? 수도권이란 말은. 근데 등이 들어갔죠. 거기는 등에는 광역시하고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거기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그랬죠. 광역시 다음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인천광역시는 당연히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죠. 등에는 누가 들어갔다? 광역시하고
세종시가 들어갔어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예요. 위로 다시 갑니다. 위로 다시 가서 그 4번에 가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는 거래 금액이 얼마? 1억 이상. 그러면 거기 수도권 등 밑줄 긋고 가 부분에 1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나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에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밑줄 긋고 토지의 경우는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6억 이상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이때는 그 옆에 자금의 조달 계획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신고 들어와 있는 얘기죠. 그럼 저를 보시죠. 그러면 토지였어요. 토지. 수도권 등에 있는 소지하는 토지를 매수했다 내가.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다음에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토지였죠. 이때는 금액이 얼마 이상? 1억 이상. 1억 이상입니다.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는 얼마 이상? 6억 이상.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의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거기 우리 교재 5번에 지금 있는 내용 있죠. 5번은 지분 거래했을 때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지분 거래했을 때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할 수도 있죠. 지분이 뭔지 알죠? 지분 거래했을 때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 거래는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돼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 거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지분 거래도 6억 이상이면 돼요. 그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로 저는 정리해서 요약집이 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했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는 거래가가 1억 이상이죠. 근데 지분 거래는 금액과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수도권 등에는. 왜 그랬냐면요. 보세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내야 되니까 쪼개 파는 거야. 이거 잡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 거래 단 1,000만 원만 거래해도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돼요. 근데 수도권 등에 외에 있는 토지 있죠.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나 지분 거래했을 때도 6억 이상이어야 돼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고 자금 조달 계획과 일단 그 토지, 주택의 입주 이용 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일단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때는 제외되고요.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이번 순한테 기억하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였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였어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사전허가 사항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받으면 계약 무효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아요. 다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은 입주 이용 계획은 국가 등이 매수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어느 경우든 제외시켰죠. 이건 투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토지예요. 토지인데 토지를 내가 매수하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내지 않아요. 왜 안 내냐면 이것은 토지거래가 받을 때 자금 조달세 언제나 내니까. 아셨죠? 토지거래가 먼저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 지금 이건 사전허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토지거래가 미리 받았죠. 허가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동그라미 쳤죠 지금. 왜?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에요.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 계약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래 신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규제가 겹치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는 이 부분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내지 않아요. 이 토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두시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세부적으로 써 있는 내용 있죠. 이건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10번에 거기 써 있잖아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법제 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를 했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이게 법제 11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토지,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많이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천천히 하죠. 뭐. 과거 거래한 토지들 전부 다 포함시키게 돼 있는데 1년 내 거래한 토지들 있죠. 마땅한 토지는 전부 다 가격을 포함시키는 건데 이건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죠. 뭐 여기를 거래하는데 거래했다고 지금 신고하는 거거든요. 토지를 거래했다고 신고하는데 이 토지가가 7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였어요. 그럼 대상 아니죠. 근데 1년 내에 이걸 산 적이 있어. 이쪽 토지를. 1년 내에. 과거 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했을 때 1년 내에 이 토지를 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쪼개 파는 거 막기 위함이죠, 지금. 그러면 이거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금액이 1억이 넘어섰다. 그러면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기 11번에 아주 복잡하게 쓰이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가격 산정할 때 이 이상의 토지를 거래했다. 그러면 가격을 합산하게 돼 있고 과거 1년 내에 매수한 마땅한 토지 가격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 포함시키는 겁니다. 산 적이 있다면 마땅한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에 대해서 거래하게 되면 이거 신고 들어가거든 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예요. 그럼 나대지만이네? 맞죠? 나대지 거래했을 때 그렇게 된 거고 이미 신고한 토지는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내면 이거 태클이거든. 잘못 내면. 그러니까 예외인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함부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꼭 물어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법인 신고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의 신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382쪽에 정리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382쪽에 그거 없는데 384쪽인데 이거 표시를 제가 잘못했네. 아, 이거는 신고 방법을 물어봤구나. 그럼 여기서 교재 순서대로 가죠. 그럼 순서대로. 자, 그럼 이제 요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 제출한 말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 잠깐 설명하는데 그냥 감만 잡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택의 경우 투기과일지구나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이었죠. 그다음에 토지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라면 1억 이상이고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조달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법인이 이거 써야 되죠.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는데 그 신고서에다가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첨부시켜야 돼요. 첨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과 주택의 입주, 토지의 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이용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쓰는 게 맞죠, 이거? 법인이라면 법인이 단독으로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금조달계획이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이 써야지 공동으로 쓸 일이 아니죠. 그럼 매수인이 써야 돼요. 단독으로. 이걸 공동으로 낸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겁니다. 써가지고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이었다. 자금조달의 증명 서류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걸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신고자에게 이걸 주면 신고자가 알아볼 수 있잖아 이거. 자금조달 어떻게 했는지. 그럼 그걸 내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내보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상대방 신고하는 자에게 주지 않고 지가 직접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신고서와 별도로. 그러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계획서 이걸 써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수인이나 법인이 직접 낼 수 있어요. 며칠? 30일. 30일의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그 30일이 어디 있냐면요. 거기 교재 한 장을 넘기시면
거기 4번에 있죠, 4번. 마지막에 있죠.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0일에 별도 제출. 밑줄 짝짝 그으면 돼요. 근데 요걸 갖다가 신고자에게 준다. 그럼 5번에 있는데 신고자에게 준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에 주라? 25일. 25일에 동그라미 치고 이때까지 그럼 안 줬다. 그러면 우리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럼 30일 내에 안 주게 되면은 지가 직접 내야 되겠죠. 25일 내에 줘야 되고 5일 남겨놓고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안 주면 지가 직접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가볍게 기억하세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가 있죠. 주택이라면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고 토지라면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예요. 이건데 이거를 매수인이 작성하여 법인이 작성하여 지가 직접 며칠 내 30일 내 신고자에게 준다면 25일 내 제공해야 된다. 감 잡았죠? 숫자 이해해서 바로 기억하고 25일 우리 과목의 유일한 25일이에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절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핵심 다지기가 있죠.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칠판 보세요. 나중에 표 나중에 보시고 머릿속에 지금 바로 기억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이용 계획을 언제 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감 잡았어요. 지금 주택의 매수자가 법인이었다. 그럼 이거는 금액 관계없죠. 지역 관계없어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나 두정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까지 들어와야 되죠. 맞습니까? 투기과일지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법인하고 규제지구 개인이었다.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이었을 때 6억 이상의 주택이죠.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요. 토지였어요. 토지라면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이때 지분거래는 금액 필요 없다고 했어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를 지분거래했다. 무조건 자금 조달 계약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주택 6억 이상과 토지 6억 이상이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되죠. 6억 이상이라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매수인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지위시킨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숫자 기억하세요. 이 정도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신고 방법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케이스를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어떤 계약했을 때 거래 신고하느냐 이 부분을 해결했고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이었고 물건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었어요. 체결일로부터 30일에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왔다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예요. 신고 완청에 들어가고 직거래는 공동신고, 중개거래는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쌍방 직거래했다. 그럼 이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잠깐 정리하고 옵니다. 갑과을이 토지에 대하여 직거래했어요. 매매였습니다. 그럼 거래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토지의 소재지는 광명시에 있었고 김포시로 하죠 그냥. 김포시에 있었고 을의 주소지는 여기 서구에 있었습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직거래예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 그럼 이들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김포시장에게. 맞죠? 이자가 신고완청이에요. 이자가 신고완청입니다. 이자에게 들어가요. 계약체로부터 30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매도인, 매수인, 갑, 을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 다음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제출 방식은 전자신고 방식과 방문신고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럼 전자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게 RTMS예요. 이건데 여러분들이 포털에서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렇게 딱 조회를 하면 이 RTMS가 뜹니다. 그럼 딱 클릭을 하면요 홈페이지 접속이 딱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을 어디로 신고하실 건데요. 이걸 해갖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경기도 김포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김포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그래갖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어요. 전자문서로. 그래갖고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그래갖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로다가 내가 매도인 딱 구분해갖고 이제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갖고 접속을 해갖고 불러옵니다. 그래갖고 불러와가지고 작성을 쫙 해요.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을 공동인증서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자서명 딱 클릭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알려줘요. 야, 내가 썼거든? 네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해라. 그럼 매수인이 다시 이제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해갖고 매도인 써놓은 신고서 있죠? 이걸 불러와요. 불러갖고 내용 확인했더니 이상 없어. 그래갖고 서명 딱 클릭하고 제출하면요. 그냥 광명시를, 여기 김포시로 내지는 거예요. 일로. 자, 그럼 이게 전자신고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김포시를 출두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조문을.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방문신고할 때 이 신고서를 같이 가서 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만 같이 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1인만 제출하면 된다. 네? 1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거래항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맞았어요. 근데 신고서는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해하죠?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매수인이 갖다 내기로 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신고서 가지고 김포시에 출두하는 거죠. 그리고 신분증 내보여야 돼요. 신고자는 무조건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내가 매수인 을이다 하고 신분증 내보이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근데 갑이 그랬습니다. 나도 할 일 없어 죽겠는데 김포시 같이 가자. 그리고 손잡고 둘이 같이 가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니까 분명히 구분하시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았어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틀렸어요. 1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내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내고 오면 되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갖다 내기로 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기한은 닥쳐오는데 격리당했습니다. 그럼 못 가게 됐죠. 근데 컴퓨터도 없어 전자문서로도 안 돼.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방문신고 시에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죠. 이거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출 대행을 시키는데, 그럼 대행을 병이 하기로 했어요. 그럼 병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위임장인데, 이 위임장에는 원래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인감도장 찍는 거 없습니다. 관공서에 내는 거 인감도장 찍는 거 없고, 위임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임한 자가 서명을 하거나 날인만 하면 됩니다.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이걸 첨부해갖고 이제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병은 지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위임을 받았다, 을한테. 그래갖고 위임장하고 위임한 을의 신분증 사본. 그럼 을의 신분증 사본이라는 게 주민증 사본이라든가 여권 사본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사본 되겠죠, 다. 이걸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지금 내는 서류는요, 위임 서류는 전부 다 이걸로 내요. 위임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돼요. 참고해 두세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현재 관공서 업무는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대신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문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합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위임했다. 그때는 요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전자문서는 이거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대행이에요, 대행. 신고서만 대신 가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행을 인정할 이유가 없죠. 방문신고 시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게 정상적인 신고 방식이었는데, 이때 요 신고서 낼 때 있잖아요. 여기다 계약서 사본 같은 거 첨부하게 안 하게요?
안 합니다. 신고서만 내면 원칙이에요. 신고서만 내면 원칙이고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된다. 그럼 그거 첨부가 돼 있든가 별도로 내든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계약사고는 첨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한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쌍방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단독 신고하는 자는 계약서 사본하고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쌍방 직거래였고 이제 중개거래예요. 그럼 우리 개공이 사무소가 서구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근데 이 토지의 소지는 김포시에 있었어요. 그럼 중개거래였습니다. 매매계약이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요? 개공. A가 해야 되죠? A가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김포시장. 이자가 신고관청이죠? 이자가 신고관청이고 여기 서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사무소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등록관청이고 이자는 신고관청이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해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걸 엄청 잘 바꿔냈다고 그랬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A가 30일 내에 신고관청인 김포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서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되고 이때 그럼 개공 A 서명 또는 날인했겠죠? 서명 또는 날인이고 이때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갑을입니다. 이들은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만이 신고서를 내면 끝입니다.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해요.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안 받습니다. 이거. 자, 그래갖고 이제 제출할 방식은 똑같이 방문신고와 전자신고 방식이 있겠죠. 그럼 전자신고는 당연히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이제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접속해갖고 하시면 되고요. 방문신고는 김포시를 출두하여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개공이다 하면서 이제 내고 오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개공께서도 격리당했어. 그래가지고 못 가시겠대. 기한은 다가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죠. 그럼 방문신고 시에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소공사에 한한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소공사만이 개공을 대행할 수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중개보조원 대행도 인정되지 않아요. 중개보조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되시죠?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공만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은 지 신분증 가져갖고 내 보이는데 개공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개공에 신분증 사본 있죠? 이거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개공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포시장한테 소공이 가갖고 야 내가 개공 A의 소공이거든? 하고 신고서 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김포시장 이자가 A의 소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다 전화 한 통 때리거나 아니면 협회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죠. 협회 우리 소공보조 명단 다 통보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이점이죠. 그럼 물론 전자문서로 할 때는 소공이 제출 대행을 허용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공동중개시는 관여객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당사자는 아예 신고 자체가 없어요. 중개거래는. 여기까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에요.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385쪽서부터 거기 386조 전자문세한 신고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방식은 전자문서 신고 방식과 방문 신고 방식이 있다고 했고 방문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한다고 했고 개공을 소공만 대행할 수 있다고 했고 당사자 직거래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1인이 제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거래시는 개공만이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자는 무조건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계약사본은 원칙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날인 자체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전자문서 신고하고 전자계약하고 헷갈려 죽겠는데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문서를 절대 안 쓰고요. 안 쓰고 인터넷상으로만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만. 그래서 전자계약 제도를 별도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조회를 해보면 이게 IRTS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실무적으로 전자계약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아예 인터넷상으로만 계약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 불편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30년 동안 돈 벌어갖고 집 한 채 겨우 사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도장 찍는 맛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전자계약을 하면 그런 맛이 없는 거야 또. 전자계약은 아무 문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실무 시간에 이거 언급을 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전자계약을 했다. 그러면 전자계약 체결된 때에 계약 거래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데 이게 저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386쪽의 맨 밑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거래계약 일어났죠.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해갖고 가로 열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바로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요거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제출 대행도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하고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위임장과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하려고 했어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소공사가 대행할 때는 이거 위임장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신고필증 발급으로 가는데 신고필증 이제 내줍니다. 그럼 부동산 지금 387쪽이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하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쫙. 즉시가 빠르다고요? 지체 없이가 빠르다고요? 예? 즉시가 빠르다겠죠? 예, 즉시가. 원래 이거 즉시였거든요. 근데 지체 없이로 바꿔놨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원래 처음에는 즉시였어요.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체 없이로 바꿨습니다. 아닌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보수 정권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입주권 거래했다고 그랬죠.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2장 나와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 2장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신고서 작성 요령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고필증 발급됐잖아요. 그럼 참고인데 신고필증을요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 둘 다 줘야 돼요. 한 장씩. 우리가 실무적으로. 왜 그러냐면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공시법 기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필증이 첨부가 되고 거기에 가격 적혀 있죠. 등기까지 다 돼버려요. 실거래가가. 등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매도인한테도 줘야 돼요. 왜 매도인한테 주냐면 매도인은 양도신고해야 되죠. 매도인은 양도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신고할 때 신고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줘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우리 신고필증이 나오면 우리 중개거래였다면 관련 서류로서 첨부하겠죠? 보관 의무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보관하죠. 신고필증을. 자, 그러면 신고필증 나갔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검인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요거는 잘 물어보는데 그럼 계약서의 검인 제도가 뭐냐? 이거는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에 의해서 혹시 공시법 시간에 검인제도 들어봤나요? 아직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투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됩니다. 계약서 원본에다가. 그래갖고 검인하고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이게 계약서의 검인제도예요.
근데요, 만약에 신고필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관할도 똑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필증 받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상 근본적으로 계약서의 검인 제도는요, 탈세 추적이에요. 세금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이 2006년도 전에 취득했잖아요. 2006년도 전에 취득했으면요, 집에 가서 권리증 한번 열어보면 권리증 계약서 있죠. 그 권리증에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계약서 보시면 검인하고 찍혔어요. 2006년도 전에 취득했다면. 근데 2006년도 이후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검인이 안 찍혔어요.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서류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지만 신고필증을 내줘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법제 3조 2인데 1항 거래 당사자 밑줄자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밑줄이에요. 거기서부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해당 신고한 층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 밑줄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이유는 국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2항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쫙. 3조 3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사 같은 항에 따른 신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해당 개업공사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다만 개업공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중요한다. 자, 해제 신고 간단했습니다. 그럼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입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신고 의무자를 두의하는데 이거 거래 당사자가 해제가 되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당사자 공동 신고예요. 의무란 얘기죠. 당사자가. 근데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 개공한테는 그럼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잠깐 참고로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매매계약 중개했을 때.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중개했으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대가가 있나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중개에 대한 대가죠, 중개부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대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의무를 부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말 믿습니까? 꼭 교주 같네. 세상에 공짜 없죠, 원래.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리버리 하다가 떠안았거든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 하다가 떠안았어,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떠안았습니다. 세무서 땡 잡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개공이 또 얼마나 착해. 신고 전문가답게 정말 잘해주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의무를 떠안았어요. 떠안았는데 해제 신고 있잖아요. 이제 이 다음서부터 우리 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해갖고 이거 해제 신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거 원래 해제 신고 의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개공한테 의무를 부여하겠다, 해제 신고 의무를. 그래가지고 입법 예고가 됐어요. 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못한다. 이게 우리 해준다면 너네가 반대급부 해놔.
내놔. 그래갖고 결국은 해제 신고는 강력한 반발에 붙여갖고 결국은 당사자가 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걸로. 개공은 자기가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일단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니까 해제 신고는 누구한테 있다 의무가? 당사자에게. 중개거래일 경우라도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개공에 해제 신고 안 했어. 그럼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과태료 누가 맞아요? 당사자가 맞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 내가 500만 원 과태료 맞았어. 개공이 신고 안 해주는 말이야. 가만히 있겠어요? 중개사무소가 들러 엎어놓겠지. 그러니까 국토부도 그냥 수용한 거예요. 그래, 너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너네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결국 실무적으로 해제 신고 다 합니다. 개공이. 자신이 소개한 계약이 깨져버렸다. 계약이 깨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랬죠? 보수도 못 받죠. 그래도 해제 신고는 해줍니다. 우리가 다. 얼마나 착해. 그죠? 그러니까 빙신짓거리 하고 있는. 요즘 착하다는 거는 빙신이라는 얘기죠?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중개업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해제 신고는 의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개공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전자 계약을 했다가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상으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깨지면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하거든요. 그럼 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해제 신고서. 그럼 전자 계약을 했다. 그럼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해제가 됐다. 그럼 전자로 해제를 했다면 해제 신고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 신고한 걸로 간주해 버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금지행위가 나옵니다. 389쪽에 금지행위. 찾았어요? 자, 금지행위인데 신고 관련 금지행위거든요. 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개공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그래서 요구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요구에 밑줄 그시고. 그럼 이 얘기죠. 가불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우리 개공께서 소개했는데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신고하지 말자. 다운서 갖고 신고하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구하면. 그럼 2번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럼 이 2번은 왜 들어왔느냐?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할 일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한 거래했는데 실거래가가 10억이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합의했대. 그래갖고 9억에 쓰기로 했대, 계약서를. 9억에 합의했다고. 그래갖고 개공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9억에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9억에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내가 계약서 9억에 써드리는데 대신 계약서의 도장을 안 찍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계약서의 도장을 개공이 안 찍어버리면 실질은 중개거래인데 형식적으로는 직거래한 걸로 돼 있죠.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이때는 신고 의무자가 A였잖아요 원래. 근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9억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고 있죠 이거. 이걸 잡을 길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번에 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고 의무자이든 아닌 자든 거짓 신고했죠. 거짓 신고. 그래서 거짓 신고해버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100분의 5라는 것은 5%죠.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주로 제재를 위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3번은 뭐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의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조장, 방조의 밑줄. 그럼 조장은 부추긴다는 얘기고 방조 있죠. 방조. 방조, 형법상 방조는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건 유기죄라고 그래. 유기. 형법상 유기죄. 그러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애를 저절함해 갖고 사망케 했다. 그러면 그 유기죄예요. 유기치사죄로 처벌됩니다. 모른 척 하는 건 유기라고 그러고 방조를 뭐라 한다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방조예요? 물론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만약에 내가 망을 봤다. 그러면 그때는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내 친구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연히 봤어. 그래서 내가 경찰에 오나가 망봐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방조범이에요. 그러면 거짓 신고 조장하거나 방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럼 개공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 이거 9억에 신고해도 걸릴 일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조장 방조 500과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거예요.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이거 가로 열고 가장 계약 신고라고 쓰세요. 이거는 짐작되시죠? 신고 대상 계약이 없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뭐.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쭉 있는데 32평형이 현재 시세가 7억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1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 대표자가 오는 거죠. 중개업소 와갖고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드리고 부동산도 다 드릴 테니까 10억에 거래했다고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러면 개공이 사례를 바꾸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계약 신고죠. 왜? 시세를 끌어올려야 되겠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차단하겠다. 이러면 여기 걸리면 시세를 건드렸죠. 3천만 원 이하가 들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5번은 거꾸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해제 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가장 해제 신고. 그럼 이건 또 이 얘기 아닙니까? 가장의 신고는 거꾸로죠 지금. 여기 32평형 1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7억에 신고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삭제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이게 떠 있으니까 요거 7억짜리 신고 들어간 게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됐다고 해제 신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삭제돼 버리거든요. 그럼 10억만 남아요. 그러니까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가장 해제 신고죠. 그럼 이것도 과태료가 얼마겠어요? 3천만 원 이하죠. 자, 여기서 제재,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재, 과태료거든요. 다 나왔어요. 지금 종류 세 가지가.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 조장, 방조를 했다. 얼마? 500과.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허위 신고했잖아요. 실제가 10억이었는데 9억에 신고했다. 허위 신고하면 의무자든 아니든 모두 5% 이하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계약 신고나 가장해지 신고.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했거나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3천만 원 이하죠 지금.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되겠네요.